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도시전설들 알아볼 겁니다. 백야기담 시리즈입니다. 이 백야기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레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총 100일 동안 100가지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도시전설들인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 중의 하나인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신비한 미소, 눈썹이 없지만 매혹적인 얼굴로 묻 사람들의 감탄을 받아온 모나리자. 하지만 이 모나리자는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숱하게 도난당하고 다시 회수해오는 일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2장 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장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다른 한 장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다빈치가 밑그림을 그리고 제자가 색을 칠한 카피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2번째 모나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2번째 모나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과연 2번째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나리자가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2장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에스더 검색해 볼까요? 네? 도시 전설이니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 땐 제가 또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거 분이 서양 화가 최연욱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지금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선정되고 올해의 블로그로도 이제 등록이 되신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네이버의 그런 영예를 얻은 분이니까 이분 블로그를 잠깐 좀 읽어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 이야기고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판넬의 유화로 그린 작품이고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인류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 모나리자입니다. 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위대한 작품이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은 작품은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이고 모나리자는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모나리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또 다른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수제자가 그렸다는 설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다시 다빈치가 직접 그렸다는 증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네요. 야, 모나리자랑 거의 똑같은데요? 눈썹만 조금
조금 더 선명한 거 빼고는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모나리자인데 작가는 미상, 알려지지 않은 거고 캔버스의 유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 작품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다빈치의 수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최근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2년간의 복원 작업에 거쳐서 2012년에 대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빈치가 직접 그렸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파문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구도나 배경이 너무 똑같기 때문이죠. 확실히 그렇긴 하네. 심각하게 똑같긴 하네요. 그죠? 배경도 완전 똑같네. 이게 복원 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 복원 전은 배경이 아예 없네? 이거 어떻게 복원을 이렇게 했을까? 신기하네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결과는 모나리자가 어쩌면 세계 최초의 3D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작품을 서로 겹쳐놓으면 3D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TV나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스테레오스코픽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깊이감이나 좌우를 살짝만 차이를 줘서 두 개를 실제로 겹쳐서 봤을 때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과연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똑같은데 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여튼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작업 시기도 유사하고 구도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하고 게다가 세계 최초의 3D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두 모나리자가 이제 다빈치가 직접 그렸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10년쯤은 젊어 보이는 모나리자입니다. 이거네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해가 안 가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이 작품은 그냥 모나리자가 아니에요. 아일워스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작가는 미상이고요. 자, 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모나리자보다 10년쯤은 젊어 보이죠. 그리고 작업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이 작품은 아일워스 모나리자라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직후 1913년 영국의 미술 컬렉터였던 휴 블레이커가 발견해서 런던 아일워스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옮겼다고 해서 이름이 아일워스 모나리자라고 불리게 되었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긴 거나 배경이나 구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하니까 혹시 이 작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이어져 오는 뭐 이야기나 혹은 그림에 완벽하게 자기 서명이 돼 있거나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딱히 정확한 기원을 알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주인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빈치가 모나리자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기록을 남겼더라면 모나리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말이 없는 법이라고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참 뭐 신기하네요. 네, 그죠? 난 근데 그게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유사한 그림들이 많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다빈치가 레전드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작이 많았던 걸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좀 흔한 일 아닌가? 화가가 보통 이제 크게 그리거나 정확하게 더 그리기 전에 유사하게 여러 번 그려보거나 막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원래? 작품이 단번에 빡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충분히 같은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굳이 말을 안 했겠지. 그냥 모작이거나 뭐 그런 거니까. 습작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모나리자에 대한 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1990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한 사냥꾼이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가 어떤 괴상한 생물체의 사체를 물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체는 죽은 지 한참 되었는지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고요. 다리는 없었고 두개골과 척추뼈와 살점만 대강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골격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사냥해왔던 그조차도 지금껏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동물학자에게 그 사체를 보여주면서 연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동물학자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4개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돌아가면서 그 사체를 조사했지만 DNA 구조가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고 동물학적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미확인 생물이라는 것만 밝혀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라마나 낙타, 염소와 닮았습니다만 골격 구조상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학자들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이거나 생물공학의 산물이 아닐까 비밀스럽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어떤 사체가 DNA 검식을 해봐도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와도 맞닿는 부분이 없으니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예티, 빅풋, 사스쿼치, 외계인인데 뭐 엄청 거구의 외계인 아니면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레이 색깔 외계인 뭐 아니면 녹색깔 외계인 이런 사진들이 진짜 많았어. 지금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합성 사진으로 만들거나 하는 게 좀 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릴스가 있고 인스타그램 쇼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짓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엔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벨 누르고 튀고 장난 전화하고 뭐 이랬던 거야. 막 불장난하고 아니면 막 진짜 심하면 본드 같은 거 들이키고 막 그런 애들이 심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사건들이 확 줄어든 계기가 스마트폰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게 너무 다채롭게 많으니까 딴짓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괴담이든 외계인 이야기든 다 비슷해 보여요. 지금은 할 게 많으니까 딱히 그거를 주작하는 사람이 없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동물학자들은 당연 오리너구리를 꼽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여러 번 얼굴을 비추면서 오리너구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 되었습니다만 발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리너구리의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리너구리는 털을 갖고 있고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포유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부리와 물갈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 구조상으로는 파충류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오리너구리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속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인 셈입니다. 오리너구리가 어디서 어떻게 갈라져 나와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과연 어느 쪽에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도 동물학자들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검색 못 참죠? 검색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 나무 위키입니다. 여기에 오리너구리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우선 분류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단공목, 오리너구리상과, 오리너구리과, 오리너구리속, 오리너구리입니다. 어쨌든 진짜 기묘하게 생겼죠. 이게 뭐 오리인지 너구리인지 모르게 생겼다. 귀여워라. 자, 오리너구리과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네, 포유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체가 미스터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거짓말인 것 같고, 영어의 이름인 플래티퍼스는 그리스어인 플라티포다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넓은 발 혹은 물갈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기는 보기보다 작기 때문에 수컷은 최대 몸 길이가 50cm고 암컷은 43cm 정도고요. 최대 체중은 2.4kg 정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동부와 태즈메이니아에 서식합니다. 오리너구리는 조류가 아닐 뿐더러 조류와 포유류의 그 중간 단계의 동물도 아니고 그냥 엄연히 포유류입니다. 석형류와 포유류의 공통조상에서 분기된 후 초기 포유류의 특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오리너구리의 주둥이는 새의 부리와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갖고 있고요. 해부학적으로도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부리의 양쪽 가장자리로 두개골이 계속 뻗어나가긴 하지만 부리의 가운데 부분은 그냥 맨살이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합니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것 말고도 진짜 오리처럼 이빨이 없고요. 심지어 독을 사용하는 보기 드문 포유류 중에 하나입니다. 수컷의 뒷발에는 큰 가시가 있는데 신경독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꼬리에는 지방을 몰아서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타의 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꼬리로 나뭇가지 등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죠. 하지만 그 기원이나 생김새는 다른 동물과 유사할지 몰라도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포유류냐 파충류냐 뭐 조류냐 뭐 이런 걸로 나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포유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연구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1798년 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리너구리의 가죽과 스케치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유럽에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리의 부리, 비버의 꼬리, 수달의 발을 갖고 있는 이 키메라와도 같은 기이한 오리너구리의 생김새는 신비동물학 정도로 취급받기에 충분했고요. 학계에서는 저 자식 저거 여러 동물을 합쳐놓은 박제를 갖고 와서 정보를 조작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헌터에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헌터가 가지고 온 자네를 보고 박제사가 만든 조작품임이 틀림없다 라고도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직접 오리너구리를 데리고 온 다음에서야 인정받게 됐습니다. 사실 오리너구리는 이 외에도 특이한 특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여러 특징을 의심받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 형광을 하는 포유류란 점도 2020년이 되어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생물에 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의문이 많이 있는 생물이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유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시전설은 반만 믿고
반은 믿지 마셔요. 아시겠죠? 이걸로 정보를 얻고 교양을 쌓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999년 도굴꾼이었던 헨리 그리고 마리오는 외딴 절벽에서 수많은 유물을 발굴하게 됩니다. 훗날 그들의 범죄 행각을 뒤쫓던 독일 정부에 의해서 둘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들이 도굴했던 유물은 환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굴했던 유물 중에서 30cm 정도의 청동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달과 태양, 별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명명된 그 유물은 3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 표기된 별의 위치와 달의 모습, 그리고 태양의 구도는 현대에 이르러 망원경으로 밝혀진 천문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양력과 음력을 조합해서 천문시계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36,000년 전에 현재 인류가 근세에 밝혀낸 천문학적인 지식을 미리 관찰하고 기록했던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술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헨리와 마리오라는 사람이 도굴했던 유물이 그냥 그런 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한번 어떤 유물인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는 거죠.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 위키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 대한 문서가 있네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발견된 곳은 독일. 2013년도에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됐습니다. 개요가 있는데요. 1999년 독일 작센 안할트주 브르겐군 네브라 마을 인근 치겔로다 에르 숲의 미텔베르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반입니다. 크기는 지름 30cm에 무게가 2.2kg 남짓입니다. 기원전 1600년 무렵 천문 현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제작한 휴대용 천문반입니다.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잖아요. 청동판에 그냥 뭐 별 몇 개 있고 달 있고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경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냐. 자, 지름 30cm 남짓한 청동판에 금으로 태양과 달, 하지점과 동지점에서 태양이 질 때의 위치 차이, 그리고 별자리를 그 청동판에 표기를 했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유럽인들의 천문학 지식과 관측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꽤나 근대에 와서 이런 기술을 갖추는 건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걸 청동기 시대 사람이 만들었어? 이러면은 얘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대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와 장소입니다. 이 물건이 발견된 중부 유럽은 당시에 비인문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발전이 많았던 곳에서 이런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물이 발굴된 곳이 당시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그 표기 방법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과장을 조금만 섞어서 말하면 태양의 신이 해를 전차에 싣고 아침에 달려나가고
달의 여신이 밤에 달을 띄운다. 이런 식으로 이 천문 현상을 신화적으로 엮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이미 해와 달은 동지나 하지절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앞서갔으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최고로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북유럽 거석 문화권 문명의 천문 관측술과 종교적 개념을 한꺼번에 표현하면서도 그 수준도 차원도 다른 물건이 엉뚱하게도 그 당시에 가장 발전이 뒤진 듯한 기원전 1600년 중부 유럽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트로이 전쟁이 이 물건이 발명되고 나서 400년 뒤인 기원전 1200년에 발발한 전쟁이고요. 인류가 남미의 안데스 산맥까지 도달한 때는 기원전 1000년쯤입니다. 압도적으로 너무 빨리 이 유물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훌륭한 그리고 신기한 이유는 재료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청동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채취한 구리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입힌 금은 영국 잉글랜드 코널 반도에서 채취가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석이 국제 무역으로 유통되긴 했지만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당시 최고의 부를 축적하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아니라 깡촌에 가까운 중부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중부 유럽의 다른 유물들은 가죽 갑옷, 나무 방패, 간단한 창 정도로 문명인이라기보다는 야만인의 이미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물건이 그런 곳에서 발굴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네요. 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진짜 안 된다.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거랑 또 막 되게 여러 개 있지 않나? 막 안티키테라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이런 걸 했을까 싶은 유물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설이 있잖아. 지금 이 인간 문명권이 몇 번 정도 리셋된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문명을 끌어올려왔던 인류가 있었는데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서 싹 다 멸망했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간이 문명을 생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문명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나 안티키테라 문명 이런 게 없었으면 그런 의심 안 하겠는데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게 그런 이야기에 더더욱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도시전설이니까 너무 깊게 믿지 마시고요. 저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인기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시전설이니까. 예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일명 미인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발병되는지 모르는 이 미인병은 이름 그대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점점 미인이 되기 때문에 미인병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가 희고 창백해지고요. 살이 점점 빠지고 골격이 오목하게 드러나며 입술은 유독 붉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선망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미인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미인병에 대한 기록은 그저 이야기로만 남게 됐는데 이는 현대의 수은 혹은 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나 증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병만 걸리면은 살이 허해지고 입술도 붉어지는 것이 미인병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믿어왔던 건데 추후에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이 미인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증세와 백혈병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도 미인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백혈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화장품으로 쓴답시고 수은을 막 얼굴에다가 바른 사람도 막 있었잖아. 나중에는 수은 중독으로 이제 사망하게 됐다든지 그런 인물도 있는 걸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해롭지만 그 당시엔 해롭지 않은 신소재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납득이 된다.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도 유사하지 않나? 담배도 폐암과의 연관성이 발견된 게 좀 시기가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여자들한테도 담배를 권하고 막 그랬다고 들었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대한폐암학회입니다. 여기 환우분들이 이제 계시는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폐암과 금연 간의 의학적 연구 내용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주로 역학적 연구 방법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역학적 연구라고 하면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 한결같이 흡연자에서의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에서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영국의 연구자였던 돌과 힐은 1950년에 발표한 영국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4배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돌과 힐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1954년, 4년 뒤에 재차 10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한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의 위험도가 30배 이상이었고요. 하루에 15개비 이하의 흡연자는 7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흡연이 폐암에 으뜸가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1950년 이전까지는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배를 사람들이 피우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7세기경쯤 마야 문명 때부터 이런 담배를 피운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피워왔던 것이 유병률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건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Thank You for Smokin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네요. 흡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2005년도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나와요. 에런 에커트 아시죠? 그 다크나이트에서 투페이스 역할 하신 분. 이분이 담배 회사의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 담배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끔 가다가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소송을 걸어요. 담배 회사한테. 좀 웃긴 일이죠, 그것도.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사가지고 피운 건데도 소송을 걸어. 너네가 만든 이 제품을 내가 썼더니 폐암에 걸리게 됐다. 물론 경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있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유독한 물질을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주인공인 에런 에커트 저분이 번번이 막는 거예요. 논리와 이런 것들로 법정에서 다 막는 거야. 그런 이제 골 때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코미디로만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요소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역학조사인 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가 뭐 팔을 뭐 다치거나 그랬어요. 피가 났어. 근데 이게 서서히 나아지는 과정을 보는 건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폐암은 이 사람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뭘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인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 변호사가 맨날 그걸로 방어를 하거든요. 당신이 담배 피운 시간 물론 긴 거 인정합니다만 그냥 당신이 원래 폐암에 걸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폐암에 걸리게 된 건지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보실 분들은 보세요. 어쨌든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백혈병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네. 원래 제 방송이 두서없고 원래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목을 잘린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대신 목이 잘린 그 순간 엄청난 양의 피를 지혈해야 하며 상처를 봉합한 후 식도를 따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폐에 주입하고 식사는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직접 주입해야 하며 뇌가 없는 만큼 필요한 호르몬을 제때제때 주입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몸통은 괴사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목이 잘린 후에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먼 훗날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진보한다면 우리는 머리 없이 몸통만 남아서 생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웃기게 했다. 그죠? 보통은 사람 머리를 자르고 이제 몸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머리를 살리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반대네요. 잘린 머리는 버리고 몸만 살리는 거야.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 몸은 이제 그냥 신체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재밌는 뭐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전에도 뭐 매트릭스 이야기 했지만서도 언젠가는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은 이 결국은 가성비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봐봐라.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만약에 지금 인생을 사는 거 vs 내 뇌를 컴퓨터로 다 업로드 해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사는 거, 이러면 여러분들 뭘 고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이버 공간에서 사는 걸 고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약에 자식을 낳고 싶어 이러면 생물학적으로 진짜 낳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데이터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또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살면서 자손도 번식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세계가 또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종국에는 그런 선택을 다들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지구가 너무 척박해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없고 그러면은 데이터는 남아서 만약에
태양열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걸로 영원히 데이터는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그런 식으로 조그만한 하드디스크 이런 데 들어갈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재밌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은 이제 나도 모르게 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 맨날 막 근무 나가고 이러면은 단 둘이서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쓸데없는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수지랑 사귈래? 아이유랑 사귈래?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럼 이제 엄청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둘 다 가수긴 하지만 수지 씨가 좀 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한다고. 저는 막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둘 중 한 곳을 꼭 잃어야만 한다면 눈을 잃을 것인가 귀를 잃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 있잖아. 아니면 팔이랑 다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야 된다면 어디를 고를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영국의 작가였던 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살아난 시체가 괴물이 돼서 방황을 하고 결국은 자신을 살린 존재까지도 죽이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는 기괴한 꿈이었죠. 꿈속에서 자신의 가족이 무참히 찢겨나가 죽은 것을 보았던 셀린은 경악을 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붙들린 듯이 꿈에서 깨지를 못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그 악몽은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졌고 이에 지친 셀린은 작가로서의 재능을 살려서 꿈의 내용을 현실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해서 완성된 것이 기괴 문학의 선구작으로 불리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까요? 검색해볼까? 프랑켄슈타인이 원래 괴물 이름이 아니죠? 그거 만든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지? 근데 우린 잘못 알고 있잖아. 좀비같이 생긴 개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검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제 원제입니다. SF 공포 스릴러인데 1818년에 초판이 나온 책이네요. 저자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메리 셀리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초판은 1818년 익명으로 영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1831년 작가의 본명을 밝혀서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두 판본의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상이나 경향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1818년본이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를 파헤치는 데 반해서 1831년본에서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문학성을 더 가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을 쓸 당시였던 1815년 메리 셀리는 당시 18세였습니다. 비 내리는 여름의 어느 날 조지 골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영감이 퍼뜩 떠올라서 글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던 그 꿈 얘기가 맞는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퍼뜩 떠올랐다 라고 써있으니까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전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된 책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200년이 더 넘은 거잖아요. 못해도 1800년대 후반이거나 1900년대 초반이겠지 생각했는데
되게 빨랐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읽을만 했겠네요. 그죠? 다른 시체들을 막 떼와가지고 하나의 몸을 만든다는 그런 게 당시에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걸 썼던 작가의 나이가 18살이라는 것도 놀랍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시골에 있는 어떤 외딴 성은요, 예로부터 도깨비불 괴담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난히도 어두운 날,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성에 도깨비불이 나타난다는 으스스한 괴담이었죠. 실제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여러 번 목격했고, 심령 연구가들이나 강령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성을 여러 번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성은 더더욱이 사람들에게서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업자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성을 헐값에 사들였고, 공사 중에 성의 부지 아래에 엄청난 양의 인골이 발견되게 됩니다. 연구 결과 그들은 대부분 생매장 당한 사람들이었고, 매장 시기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였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매장한 다음에 그 위로 성을 지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했던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골에서 인이 흘러나와서 도깨비불을 만들고, 그것이 성의 괴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도깨비불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넋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에서 자꾸 도깨비불이 나오니까 왜일까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성의 지하에 엄청난 양의 생매장 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다 백골화가 됐겠죠. 뼈가 됐겠죠. 근데 뼈에서 이제 인이란 성분이 흘러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이 붙는다든지 발광을 한다든지 그런 식이어서 그게 도깨비불로 불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도깨비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도깨비불 혹은 인화는 어두운 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기이한 색의 불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fanfire 혹은 will o' the wisp 라고도 부르고요. 일본어로는 오니비라고도 불립니다. 혹은 키츠네비라고도 부르고요. 중화권에서는 린화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도깨비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깨비불과 관련돼서는 많은 괴담과 설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지기 직전 초저녁에 뚝방길에서 도깨비불이 어느 한쪽 집으로 쑥 날아가면 그날 밤 그 집에서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는 식이죠. 1960년대 이전 전국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 세대에 특히 많은 목격담이 전해지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무덤의 시체, 특히 뼈에서 인의 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기에 노출되는 뼈의 인 성분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방출하는 것이죠. 다만 그 설은 그냥 설일 뿐이라서 다른 설들도 있습니다. 뭐 반딧불이가 도깨비불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뭐 전기 스파크가 잠깐 보였던 게 도깨비불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의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뭐 실제로는 과학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도깨비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뒤에 있던 그 이야기가 좀 서글프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힘을 마지막까지 쥐어짜가지고 빛을 확 밝혔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깨비불이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실체도 없고 그냥 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으스스하죠. 근데 으스스한데 다른 귀신들이랑 빗댈 정도로 네임드인가? 이건 잘 모르겠어. 아니 맨날 모든 괴담이든 게임이든지 막 도깨비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에 와서는 별로 무서운 얘기가 아닐 텐데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숲 어딘가에서 불이 팍 켜졌다가 확 꺼지고 이런 게 얼마나 괴기했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임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한 일이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실험용 흰 쥐는요, 단 한 차례의 실험을 거치고 그 즉시 폐기가 됩니다. 약물이나 조건 실험을 거쳤을 때 그 후의 실험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안락사라고 칭하지만 사실 폐기 방법은 그다지 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쥐의 꼬리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척추를 뽑아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를 그냥 뽑아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척추가 뽑혀나가면서 골격과 내장이 뜯겨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미숙한 학자가 실수라도 하면 수분 동안 고통에 신음하면서 찍찍대다가 죽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 발전이 있기까지 실험쥐는 실제로 막대한 공을 세웠지만 그들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고 잔인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험용 쥐를 죽이는데 굳이 척추를 뽑는다? 요거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한양대학교의 실험동물 안락사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문서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안락사의 방법과 처치가 있는데요. 동물 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뭐 일반 쥐라든지 소형 설치류, 기니피그, 토끼, 고양이, 개, 원숭이, 조류, 가축류 등등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마우스, 래트, 소형 설치류, 조류는 경추 탈구의 방법을 쓰네요. 진짜네. 예. 왜? 여기 단두도 있는데요. 단두? 머리 자르는 거? 2개 타박도 있어요. 머리를 세게 때리는 거죠. 우선은 조금 더 알아볼까요? 경추 탈구의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꼬리를 단단히 잡은 후에 왼손가락 혹은 핀셋을 이용해서 두부와 경부가 만나는 지점을 눌러준 후 한 번에 꼬리를 위쪽으로 팍 당기면서 기계적으로 경추를 탈구시키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잔인한 듯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의식의 소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는 거의 고통이 없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의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동물들이 느끼기에는 고통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락사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동물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인간 입장에서 안락사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 드는 거야 가끔씩.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는 이런 걸 싫어해요. 고양이는 이런 행동을 좋아해요. 뭐 이런 거가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는 되어본 적이 없잖아. 그 동물이. 그렇다고 걔네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 키울 때 솔직히 좀 자유방임에 가깝고 뭘 얘한테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지가 오면은 쓰다듬어 주고 안 오면은 그냥 두고 저는 쟤 부르지도 않아요. 걔 어차피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거의 방목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왜냐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맞나 싶으니까 뭐 강압적으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성화라든지 그런 건 다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동물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8세기에 세르비안의 예언가였던 미타르 타라비크는 생전에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종말의 전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없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여행을 떠나며 그 어떤 산보다 높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멀리서도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발명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똑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그들은 이 장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의 말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치의 말만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느라 의심과 증오가 팽배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생전에 마을의 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1966년 수력발전소라는 게 생기면서 그 예언이 거짓이 아님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컴퓨터나 핸드폰,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온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진짜 저는 한 획을 그었다 봅니다. 진짜로.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진짜로 옛날에는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전화번호 외우는 거 그냥 기본이었어요. 친한 친구들, 부모님, 뭐 어디 전화 이런 거를 몇 개는 다 외웠어. 지금은 못 외우잖아. 지금 심지어는 어떤 상황도 생기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 남편 서로가 번호를 못 외우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예, 진짜로. 옛날에는 말이 안 됐거든 그게.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예.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점점 멍청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낭만이 없어졌달까?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진짜로 예언가였는지는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미타르 타르비크, 세르비아의 예언가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높은 예언 적중률로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예언의 상당수가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적중률의 예언가로도 불립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남기면서 대강 끼워 맞추는 일종의 반엄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한 목록이 있는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 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군인들이 크렘나 마을에 들어닥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에서 실제로 독일군이 크렘나 마을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들이나 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말이 수력발전소가 실제로 지어지면서 들이나 강이 거꾸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방금 이야기에서 알아봤던 내용도 적혀있네요.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구부러진 십자가와 붉은 차르의 전쟁이라고 밝혔는데 구부러진 십자가가 이제 그 스와스티카 문양 있죠? 그 나치 그거 무늬가 아니냐. 그리고 붉은 차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산권 국가에 대표되는 그런 마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타르 타라비치란 사람이 1829년 출생이고 1899년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언.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 지하보다 지표면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게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고, 다음 두 번째,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달이나 화성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내용이. 다음 세 번째,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장치를 만들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 텔레비전에 대한 설명과 유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사람들이 앓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아토피라든지 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걸 봤을 때 약간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복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남녀가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나눠서 입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맞아 보이죠. 다음, 사람들 간의 증오가 커질 것이고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맞는 것도 있어 보이고, 아까 말했던 반엄 효과처럼 그냥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아니게 보이는 뭐 그런 예언 같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예언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안 믿는 타입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예언들도 막 실현될 거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아본 이야기가 총 47번까지 알아봤군요. 이제 절반 정도 거의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만큼 더 보시면 백야기담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유수아가 항상 새롭고 재밌는 으스스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